4월 4일에 제20대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파면이 됐죠. 그리고 4월 9일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겸 총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30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전화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X에 있는 자신의 그 SNS에 한국의 한덕수 대행과 한덕수 대행이 전화를 걸어와서 갖가지 좋은 소식을, 좋은 제안을 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아니, 무엇보다도 기분이 와우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A4 용지 반 페이지 정도를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정보라는 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보면 전 세계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있죠.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를 위해서 했던 일들이 전부 배은망덕한 그런 보답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미국을 추스리겠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마치 고리대금 업자처럼 설쳐된다고 미움을 받고 있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우리 지구촌이라고 할까? 우리가 곧 우리에게 닥칠, 앞으로 이 세계의 통상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연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실제로 산업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미국이 모르는 채 하면서 자기 곳간을 채우는 저것이 욕심이라기보다는 생존 전략이다. 그것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미국을 보면서 미국과 싸울 힘만 있으면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트럼프를 비판하고 그러지 않고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우리도 우리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한덕수 대행이 전화를 걸어왔다 분명히 밝혔죠. 방문단도 이미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 전부터 사실은 최상목 대행 때부터 미국에 계속 정부에서는 방문단을 파견하고 부처의 장이 찾아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행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한국 측과 처음 통화를 하면서 물어본 것이 이번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한덕수 권한대행은 출마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끔씩 한덕수가 대통령 욕심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다들 설마 한덕수가 이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모든 면에 있어서 대통령 부적격이라는 것이 윤석열 씨하고 아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명한 것은 무속, 그런 좀 비주류적인 종교에 빠져 있다고 하는 그 주변인들이 그렇다고 하는, 그것도 상당히 심취해 있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뭐 사실 여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난번에는 선거 관련해서 한덕수 씨의 아내가 상당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진술에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덕수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신나서 A4 용지 반장 정도를 써 올리면서 한국이 다 해준대. 한국은 중국과 미국의 문제에서 중국 편에 서서 미국에 대항하는 짓은 일체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처음에 다들 그랬죠. 뒤에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있다. 그런데 한덕수 본인이 대선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덕수의 의지입니다. 이 시국에 어떻게 소위 정권 재창출을 할 것이냐. 그래,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지명하면서 가뜩이나 지금같이 된소리를 맞은 정부에서 현직 법제처장을 빼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을 하는, 그리고 어째서 정부의 자리를 빼내서 저렇게 할까 했는데, 그게 자신의 대권 행보에 하나씩 집안 다지기라고 본다면 이거 참 위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같이 불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을 기울여서 다 건네주겠다. 미국이 여기 투자해라 하는 거 다 투자하고 무엇이든 다 하겠다고 해놓고, 그 FTA 재협상도 그렇고 또 주한미군 그 분담금도 그렇고 다 그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들어오니까 대통령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받아줬다. 이게 참 구차하고 딱한 일이지만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의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동안에 최상목 대행이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소위 투자를 했는지 별의 별수를 다 써봐도
문이 굳게 닫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전화를 받은 것은 그것을 그렇게 크게 볼 일은 아닙니다. 미국으로서는 어쨌든 상대가 있어야 되고, 더구나 한덕수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면 끝나는 그런 지위이기 때문에 전화를 대한민국 정부라는 특정인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전화를 걸어서 누군가가 받았는데 앞으로 선거 기간에 받을 사람이 한덕수다. 이런 개념으로 전화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가 많은 미국이니까. 그랬는데 뜻밖에도 소문으로 돌던 한덕수 출마설, 이것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확인을 하는 수준까지 굳어진 그런 분명한 사실이었던가, 그런 것이죠.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가 출마한다고 받아들일 겁니다. 확실히 부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한덕수가 미국에 바짝 머리를 숙이는 것은 다 자기 선거용이다. 이제 대놓고 대한민국의 대미관계, 이것을 갖다 바치는 것은 한덕수 자기 선거용이다. 이런 의심을 받는 것이 지나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가 정말 엉망이 되는 것이죠.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과 총리, 그 내란의 정부에서 대통령을 빼면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가장 위에 있는 총리, 당연히 내란 수괴급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내란 세력은 이건 쿠데타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찬탈을 승계하는 것이죠. 이게 정상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최다수 국회의원을 배출한 제1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은 저 제1당 때문에 도저히 이 협치를 하는 정부 운영은 못하겠다. 사사건건 말을 안 들어줘서, 그러니까 적당히 해치우고 싹 없애버린 다음에 우리끼리 하겠다. 사실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은 더불어민주당이 무서워서 일으킨 내란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하죠.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은 약자가 강자에게 저항하는
그런 내란이 아닙니다. 명칭이 내란이어서 그렇지 국가 정복전이었습니다. 그냥 생각하던 내란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죠. 대통령이 도대체 위에 누구에게 반항해서 내란을 일으킨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름만 법상 내란으로 이것을 처단할 수 있기 때문에 내란의 개념 속에 넣지만 윤석열 씨 본인이 말했듯이 전형적인 내란은 아닌 겁니다. 12월 3일 내란은 절대 강자가 자기 말을 안 듣는 사회 일단을 국민이 5천만이면 한 1,000만 정도를 소거시키는 그것도 상층부에서 자기에게 도전해 올 수 있는 세력들을 모조리 거기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소거시키기 위한 스스로 일으킨 전쟁입니다. 무서운 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대한민국의 헌법주의, 법치주의라고 하는 국가체제로서 이것을 제압하고 눌러 앉히는 과정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초기부터 리걸마인드 연구소는 이것이 헌법이다 라고 하면서 내란이라고 개념 규정을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합체제가 되겠죠. 승계라는 말을 쓰지만 연합체제로서 그 혁명공화국 사실은 종교적 성격이 강한 독재국가 그 조직은 군 조직으로 대체하고 이런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그것을 합류해서 같이 끌어가겠다고 발표했을 때 이건 2차 내란이다.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강력한 윤석열과 이 신정 정치, 신정 독재 왕정 여기에 맞서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더불어민주당에도 그리고 이번 사건을 일으키기 전의 국민의힘 지금은 내란당이 된 그 어디에도 정치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그 안에서 국가 체제를 존중하는 그 안에서 선거에서 경쟁자와 승리를 다투고 이런 것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인물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쪽이라고 할 거 없이 돈을 추구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민노총도, 민변도 혹은 유럽식 사회주의에 바짝 다가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어쩌면 친북의 성격이 보이는 그런 정치 집단에서조차
대한민국에서는 성경처럼 돈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캐비넷이 힘을 쓰는 겁니다. 더러운 돈에 묶이지 않은 정치인이 없더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기에 꼼짝 못했죠.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는 이념은 없고 돈만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돈을 움켜쥘 수 있다. 정치인이 되면 세비 그거는 껌값이고 어딘지 모르게 돈이 생긴다. 지금 보면 국회의원,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뭐 돈 버는 것과 관계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관사, 관저 이런 거 혜택 받고 특별 예우 받고 그리고 해마다 재산이 늘어나죠. 국민들은 이걸 뻔히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사실 정치는 살아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정치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들이 허둥지둥하고 선거를 돈으로 주무르고 여론조사도 마음대로 조작을 하고 하지만 역시 선거를 한 번씩 하고 나면 우르르 한 번씩 감옥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정치가 살아있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권능이죠. 지금도 여당, 이제 여당이 없죠. 제1당, 제2당 뭐 이렇게 국회의원이 비례의원까지 포함해서 300명 이렇게 있지만 정치의 힘,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체제, 대한민국의 주권자의 권능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겁니다. 똑같은 자들이다. 그것은 윤석열 씨 말이 맞습니다. 윤석열 씨가 상대방에 대해서 막 비판을 했던, 용납할 수 없다고 했던 그것이 가령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아마 윤석열 씨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고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질이 행정집행이라는 것을 국가 안에 행정집행이라는 것을 체제를 존중하면서 배워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둘 다 아주 절묘하게 급수가 똑같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본색을 드러내고 대통령직에서 쫓겨났죠. 그랬더니 한덕수가 그걸 이어받아서 내가 한번 신정정치를 성공시켜 보겠다. 안철수 씨도 손가락에 또 글씨를 쓰고 나타났지 않습니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를 찬탈하기로 마음먹은 종교 지도자를 정점에 두는 이런 세력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사실 윤석열 탄핵도 탄핵 없이 대통령 선거 다시 하기를 바랬죠. 탄핵은 부담스러우니까.
왜? 자기들 보기에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닌 것 같으니까. 자기들도 그랬을 테니까. 이게 속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체제, 우리 주권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부질이었죠. 이렇게 좋을 수가.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두고 이제는 서서히 잊어버리자. 정치권에서 누구나 나와서 한 말이 그것이죠. 이제 화합을 해야 된다. 다 덮어두고 하나로 뭉쳐서 앞으로 나갈 미래 이야기만 하자. 이런 당치 않은 소리를 한 겁니다. 내란을 일으켜놓고 국민을 4분의 1, 5분의 1을 소거하려고 해놓고 지금 보면 그쪽이 의심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는 대선 무드다. 그러면서 다 덮어버리면 국민들이 윤석열을 지지했던 그 내란 군중들이 말을 했던 그 지옥이 반드시 열립니다. 한 번 했는데 두 번 못하겠습니까? 말하자면 저기 했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못하겠습니까? 한 번만 하면 그냥 영구집권인데. 이번에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철저히 단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죄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이번 대선에서 누가 되느냐, 이재명이 되느냐, 흔히 말하듯이 그거보다 더 큰 겁니다. 한덕수 씨는 벌써 나라를 팔아먹으면서 몇 가지 선거에 유리한 것들을 이끌어냈죠.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희망이 없고 우리나라에 지금 돈도 없습니다. 그걸 정부가 메워줄. 그러니까 앞날은 뻔한데 이번에 트럼프한테 납작 엎드려서 다 바치겠습니다. 뜻대로 말만 하십시오. 거의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대가로 얻어낸 것이 5월에 트럼프 대통령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 한국을 방문한다. 그걸 얻어낸 겁니다. 선거에 한덕수 뭐 정 안 되면 내란당의 후보에게 미국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한국 방문을 하되 이것이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방문을 하되 다음 대통령 승산이 있는 그런 쪽은 다 만난다. n분의 1이다. 사실은 둘이면 둘 다 맞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그리고 이젠 한덕수 권한대행도 마찬가지인데 경주 에이펙을 팔아서 시진핑을 오게 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죠. 11월에 오지 않더라도 지금 올 거다 그쪽에서 호의적인 반응이 나오면 그걸로 6월 3일까지 오케이라는 겁니다. 한간에 도는 이야기로 보건대 한덕수 부인이 김건희 씨보다
김건희 씨에게 밀리지 않는 그런 기가 있답니다. 이미 한덕수 씨 본인의 말로 내 아내가 선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일을 처리했어, 이렇게 말을 했어 라고 했죠. 또 V1, V2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선거에 나온다. 내란당에서 이걸 이제 한덕수는 윤석열의 후계자다, 이렇게 본다면, 그리고 이제 그걸 팔려고 한다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란 세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에게 언제까지 먹이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선거를 위해서 지금 돈을 막 풀고 있죠. 기재부에서도 돈 풀고 있죠. 이제는 이게 행정이 아니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들고 나온, 마치 당시 이재명 대표하고 방향이 다른 것처럼 나선 것은 아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그냥 독주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이번 대선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좀 깜짝 놀라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원식이라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경쟁 상대도 아니었던 이런 관리인이 이제 보니 지지도도 높지 않은 관리인이 뜻밖의 거기에 널리 말해서 좌파라고 하는 그 좌파의 해묵은 뿌리가 이쪽으로 물을 대주고 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개헌을 들고 나오면 백해무익하겠지만 사건성으로서는 의미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우수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윤석열과 이 내란 세력을 거의 단죄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과격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단 조금씩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제2 발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한 발 물러선 상태로 거부의 의사를 밝혔고, 개헌은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또 뒤이어 우원식 의장이 그러면 개헌은 지금 논의하지 않겠다 해서 싸움의 소지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우원식 의장의 이러한 이재명 대표의 한 발 물러섬에 보조를 맞추면서 다시 한 발을 물러선 이것은 우원식 카드가 살아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준 것이죠. 대선에 있어서 이재명 독주가 아니고 우원식도 있다. 우원식이 이재명의 맞수로서 당내 경선에 있어서
맞수로서의 자리에 먼저 올라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이 진압되지 않았다는 인식, 지금에 있어서 또다시 소위 좌파가 목표로 설정했던 개혁이라든지 헌법 개정이라든지 수도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세울 때가 아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다. 그래서 아마도 민주당이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러한 이념 공세, 그거를 다 덮어두고 일단은 현상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이 나라가 문 닫지 않게 할 것인가, 그쪽으로 힘을 몰아가지 않을까, 성공하려면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그렇죠. 청와대로 돌아가겠다. 이것은 좀 의미가 큽니다. 대한민국 건국 77년 동안, 헌정사 77년 동안 청와대를 썼습니다. 국민에게 폐기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안에 집이 있었으니까, 대통령 숙소가 있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그 누구도, 이승만 대통령부터 그 누구도 국민에게 감히 그렇게 폐기칠 생각을 못했죠. 안 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돈을 한없이 쓰면서 용산으로 옮기고, 물론 지금 보면 국방부도 있고 이 국가 탈취를 위한 포석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내란이 쉬웠죠. 거기다가 숙소를 모든 그 관사들, 그 행정각부의 총리의 그 숙소라든지 모든 걸 다 한 번씩 찝쩍거리면서 이거 가질까 저거 가질까 하다가 지금 한남동으로 갔고 거기에도 세금을 많이 낭비했습니다. 문제는 한남동에서 용산을 오가면서 국민을 백성화했죠. 신민화해서 꿇어 엎드리게 만든 겁니다. 도로에서 도로를 통과할 수 있는 자와 그 1인자가 지나갈 때까지 도로를 쓸 수 없는 자로 나뉘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의미가 큽니다. 2년 반 동안 서울 시민은 길들여져 온 겁니다. 윤석열이 나가면, 김건희가 나가면, 물론 한덕수가 나갈 때도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슬그머니 같이 누리면서 눈 감았던 것이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이나 법관들 중에 고위직이거나 이거 아니었느냐. 지자체장은 또 그 경호가 예우로 바뀌어버린 거 아니겠느냐. 왜 모두들 관사를 하나씩 차지하고 있느냐. 찾아보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나라는 서서히 왕정화되고 있었습니다. 그 왕이라는 자가 무엇이 됐든 종교인으로서 탈바꿈하려는 그 순간의 신정 정치, 신정이 곁들여진 독재 군사국가, 이게 용솟음 친 것이죠. 뚫고 나온 겁니다. 그러다가 철퇴를 맞았는데 이걸 뿌리째 뽑지 않으면 바로 그리 가버립니다. 민주당에서 원한 것은
여당이 되는 것이었지 독재 근절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치는 살아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위대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국민들은 지금은 윤석열을 지지하면서 대한민국을 뭣도 아니게 취급을 하고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국민은 쳐 죽이자고 해도 그런 식으로 윤석열에게 종노릇을 하던 지금 내란당의 대선 후보자들 대부분 그렇죠. 김문수 장관이 현직 장관이면서 대선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어 이러면서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장 그만두고 나가겠다. 그런데 또 가지고 나가겠다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윤석열은 대통령직을 지켜야 돼. 그래서 계엄 찬성, 탄핵 반대 좀 말은 바꿨지만 계속 그랬죠. 이러한 내란에 대해서 단죄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정당성을 누구보다 강변했던 것이 홍준표.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죠. 한동훈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씨는 비상계엄 반대라고 했지만 바로 승계를 받아들였죠. 12월 6일. 그리고 이후에 계속 탄핵 반대였습니다. 오세훈 탄핵 반대. 그 지자체장들 모여가지고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윤석열 충신이었죠. 탄핵 소추가 된 후에도 윤석열을 위해서 나서서 윤석열을 각하라고 부르자 그러면서 헌재는 각하하라. 어디 얼굴을 들 수 없는 이런 짓들을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폭도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애국자다.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시기만 하면 이 애국자 빼고 너희들은 다 죽었어 하면서 살생부 돌렸죠. 그런데 민심은 조변석게 한다. 사실은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 가만히 있어도 이긴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윤석열을 위해서 검은 것을 희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자기들의 지지층이라고 생각했던 폭도들, 내란 세력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겁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었잖아. 당신들이 우리를 선동해서 내란 세력으로 내몰았잖아. 끌어냈잖아. 두고 보십시오. 내부에서 그들을 공격할 거다. 죗값을 치르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과거의 국민의힘이라고 했던 내란당에서는 자기들이 다수랍니다. 나머지가 다 소수라고, 소수가 까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 머리가 한번 이렇게 세뇌가 돼버리면 죽어야
죽는구나 하게 된다고 하죠. 아무튼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국민의힘 그 내란당에서는 후보자가 뭐 20명 나올 거라고 하죠. 나도 대통령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내란을 정당하다고 했던 그들이 만일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정선거 해서 지난번에 선관위 가서 건드렸으니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물론 뭐 그 전자투표 생각보다 훨씬 앞선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전부 고쳐놨죠. 대통령 선거는 빼고 국회의원 선거도 제외시켰는데 편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로들 동의를 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 내란당에서 이길 자신이 있는 것인지. 그런데 선거 결과는 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 봤듯이 이상하게도 내란당이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하고는 결과가 다르죠. 이 내란당은 갤럽 여론조사도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세뇌된 머리로 그것을 멀쩡한 자료를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해설을 붙여서 내란 세력의 언론을 통해서 퍼뜨리기 때문에 갤럽의 자료도 우리가 나가면 이긴데 이렇게 읽는 것이죠. 이번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할 때 어땠습니까? 4대 4니 5대 3이니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둘 다 탄핵 안 된다였죠. 탄핵 안 된다고 국립묘지 참배할 계획도 세워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까지. 미신, 이상한 종교에 빠진 인간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만일 지난번에는 대통령이 국권을 찬탈하려는 내란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인 총리가 선거라는 정상적인 절차를 정부의 권능을 다 들이부어서 그 승리를 쟁취하겠다, 가로채겠다. 그렇게 나왔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우원식 하면서 이 국민의힘 내란당에서 경선에서 뽑은 한 사람하고 그러면 크게 나눠서 3파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 3파전에서 한 34% 받아서 이재명 씨가 혹은 우원식 씨가 당선이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제 힘을 더불어민주당이 갖게 되고 그러면서도 다시 치명상을 입은 대한민국을 수습하고 안 할 수 없죠. 외부로부터 계속 공격이 들어오니까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만만히 알고 빨대를 꽂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거 땜막이 하느라고 정신이 없죠. 보도도 안 하죠.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제자리에 앉히는 한국 헌정사에서는 애국적인 일입니다. 이 일에 몰두하게 될 것이다.
나라를 바꿔치고 성형을 하고 골격을 바꾸고 이런 무리한 짓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살아남고 건강해지는데 국가가 거기에 몰두하게 될 거다.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스로 다시 터전을 든든히 하고 발전하는 데는 훌륭한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가 나온다. 뭐 김건희 씨가 나온다. 김건희 씨는 일단은 개인이죠. 사인입니다. 지금은 전 대통령 부인이죠. 그런데 한덕수 씨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하는 공무원입니다. 그 사람이 윤석열의 후계자, 이제 한동훈의 다음 자리가 된 것이죠. 물론 국민의힘 내란당에서는 한동훈 쳐내는데 김민전 의원이 또 나섰죠. 한동훈은 당직에서 1년 6개월 전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경선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한동훈 씨로서는 창당의 길을 밖에는 없게 됩니다. 거기 경선 룰이라는 것을 그걸 한동훈 때문에 깰 수는 없죠. 거기에 이렇게 보면 한덕수까지 후보자들이 즐비한데 사실 한동훈 씨가 현재 국민의힘 내란당에서 이름이 거명되는 사람 중에는 그나마 덜 내란범스러운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안철수 씨도 이 내란에 대해서 동의했죠.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한동훈 씨가 만일 정치를 제대로 배운다고 하면 누가 됐든 자기 재산을 다 내놔야 합니다. 자기 재산을 가지고 정당의 기반을 마련하고 그리고 정당을 키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씨는 자기 재산을 내서 정당을 키우지 않고 이자만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이자만 가지고 남의 후원을 받아서 정치를 하려고 했죠. 참 구태의연한 방식인데 정당도 자수성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튼 한동훈 씨는 이런 의미에서 국민의힘 내란당의 후보자에서는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당원 당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현재로서 결국은 한덕수가 선두에 서 있다고 하는데 한덕수 씨는 내란에 있어서는 수계급이다. 앞에서 잠시 언급을 했었죠. 수계급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넣는데 지명을 했는데 이 법제처장이 이번 신정 군사국가 신정 군사국가로 가려는 이 혁명 내란의 근거를 마련해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이하의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 그 밑에 의회의
지침 이런 것까지 바꿔가면서 그 틀을 마련해 준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국방부에서 필요한 예산을 산자부에서 국회에 법안으로 냅니다. 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럼 국회는 산자부의 의도를 눈에 불을 켜고 찾다가 이거를 승인을 해주죠. 의안으로 해서 의결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내란이 가능하게 국회가 손들어준 건수가 적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말을 무조건 안 듣는다고 했지만 이걸 잘 찾아야 합니다. 전 행정각부가 별의별 수를 다 쓰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따낸 겁니다. 계속 예산은 늘어났죠. 그리고 예산 상관없이 돈을 썼죠. 한국은행하고 직접. 경호처가 친위대처럼 돼버린 것은 국회에서 법률을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개정 이후에 앞에다가 납득할 만한 것을 넣고 뒤에다가 필요한 걸 슬쩍 끼워 넣었는데 이거 제대로 안 본 것 같습니다. 그냥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은 엄청난 것들을 넣어놨죠.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에 있는 법률 이하에 있는 모든 법령들, 이것이 법률에 위반되고 헌법에 위반되면서 자기들의 이번 내란의 토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법제처장은 수계급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람을 지명을 했다. 결과는 그렇게 되겠죠. 한덕수 대선 후보 그리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나왔다고 가정을 할 때 정치가 살아있다고 했죠. 앞으로 이제 60일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60일이면 폭도 군중도 깨어납니다. 60일이면 이들을 밑에 있는 하층민부터 잡아들이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금 같을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후보자가 34%로 당선이 되는 것이 대한민국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면 신정국가가 됐든 뭐가 됐든 1인 체제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 에너지가 아직 소모가 안 됐기 때문에 전제국가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한덕수가 나왔다. 뭐 김건희가 나와서 그 정도 되려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더불어민주당이 긴장할 만한 상대가 만일 나왔다. 미국이 배후에 있다더라. 이런 가짜뉴스가 힘을 얻는다. 이러면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이 70% 받아서 당선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유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대단히 역경을 뚫고 온 사람입니다. 위대한 역경이 아니고 좀 그렇게 보입니다. 힘들게 살아왔다. 돈도 많고 일찍부터 돈이 많았죠. 이 사람은 무슨 뭐 공장 다니던 소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본인이 그걸 뚫고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선하고
공익을 위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모두의 그 목표인 돈 그리고 출세를 그 길을 달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아주 풍요로운 상태이지만 힘들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70% 지지를 받게 되면 이 나라 확 치워보고 싶겠죠. 저 윤석열도 했는데 윤석열보다 그래도 머리가 좀 좋다고 생각하는, 술 중독자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폭도들은 이재명이 되면 공산주의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들고 일어섰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란당이 처단되지 않고 한덕수가 권한대행을 이용해서 대권을 잡겠다. 그야말로 이렇게 나오면 이재명 70% 간다. 그거를 다들 좀 겨우 2달 아닙니까? 그 2달을 내다보고 그리고 인간의 심사가 어떤지 국민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고 국제정세도 보고 이러면 답이 나오는데 다들 제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기어코 불구덩이를 향해 가더라. 그것은 할 수 없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